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전략을 같이 알아볼 EBS 연계 수능 영어 영역 분석 TF팀 팀장인 최철옥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는 9월 모의평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쳤을 수도 있고 못 쳤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능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영역에서의 약점을 찾고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시간 동안 계속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출제 경향하고 난이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번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일단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하고 비슷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계율도 비슷하고요. 45문항 중에 24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 교재와 간접 연계 방식을 사용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간접 연계라는 것은 똑같은 지문을 내는 게 아니고 EBS 연계 교재에서 소재를 활용하거나 자료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간접 연계가 돼버리니까 수험생들이 과연 이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게 필요가 있나라고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소재의 지문은 배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EBS 연계 교재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그런 종류, 그 정도 난이도의 소재를 활용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소재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생소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지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좀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설명을 요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렵다고 느낀 것 같긴 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시험을 어렵게 느끼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이 시험에서 사용된 영어 지문이 여러분들의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지문이 쉬울 때는요, 여러분이 글 서론이나 마지막 부분만 보고도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나 중심 내용이 바로 캐치가 되는 그런 지문이 조금 쉬운 지문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사용된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어봐야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문의 논리적 구성이 굉장히 촘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끝까지 해석을 해야 중심 내용과 글의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영어 지문 전체에 대한 정확한 영어 독해에 더불어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내서 글을 구성을 할 수 있고 글의 논리적인 그런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답으로 찾아가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쉬웠지만 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구성이 촘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언급할 이게 여러분들의 그런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는 주요 제1의 요인이었다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답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답 매력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문의 키워드를 활용한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를 할 때 빨리 읽으면서 키워드를 캐치하고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지들을 정답을 어떻게 구분할 수 해야 되냐면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구성이 촘촘했다. 이것도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의 오답 매력도가 높았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에 대해서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기존의 수능과 모의평가의 문제 유형과 순서를 유지했고 그 지문의 소재와 어휘 수준도 교육과정 안에서 그리고 연계교재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도 조금 어려웠는 것 같고 특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글 일부분만 읽고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전체 지문에 대한 지문 내용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전체 지문 내용 이해를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글 내용 전개의 논리적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정확하게 지문을 독해야 됐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지문의 키워드를 활용한 오답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글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택지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선택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또 이것도 사실 좀 중요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풀이 스킬 적용하는 것을 좀 차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어법 문항에서도 보면 가끔씩은 이런 좀 단순하게 어법 밑줄 친 부분 어법 문항 있죠. 거기서 밑줄 친 부분만 보고도 밑줄 친 부분만 보고 거기에 어법 지식만 딱 적용해 가지고 영어 독해를 전혀 하지 않고도 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몇 번 있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어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곤란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순서 문항에서 1번 선택지 A, C, B가 정답으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순서 문항 풀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 오는 단락은 B나 C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해봐도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굉장히 오래 소요했을 것 같고 1번 선지 A, C, B는 설마 답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사용하고 정답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평이했어요. 왜냐하면 뭐 문항 유형과 순서는 당연히 이전 그 수능과 비슷하게 유지됐고 3점 문항이 말하기 영역에 집중이 되었지만 뭐 상황 자체도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런 친숙한 상황과 어휘 수준도 좀 평이한 어휘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법 보겠습니다. 어법은요, 어법도 여러분들 1, 2, 3, 4, 5번 선택지들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한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어법 요소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법을 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어법 문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법 문항 풀 때도 그 어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 지문을 독해를 잘 해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휘 같은 경우에도요. 밑줄 친 부분의 어휘의 난이도가 좀 평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휘 문항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글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어긋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글의 어떤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읽기 쓰기, 어법과 어휘를 제외한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보면, 자, 이 지문 자체가 소재는 평이했지만 여러분의 논리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분만 읽고도 지문의 중심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글 전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독해해 나가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선택지들이 전부 다 지문의 키워드들을 활용한 그 선택지들이 막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답 매력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잘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선택지를 분석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어려웠다는 그 시험의 한 가지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21번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인데요. 보면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자, 첫 번째 다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아, 그래,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밑줄 친 부분은 부분의 의미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함축 의미가 쉽게 출제될 때는요, 그 주제하고 키워드만 알아도 그 선택지에서 정답을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쉽게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주제에 더해서 밑줄 친 부분 주변의 그런 문장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 부분, 여기도 신중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밑줄진 함축 의미를 추론할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아, 주제만 파악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번 문항은 밑줄진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내용과 연관지어서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burnout은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먼저 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 상대적으로 주제는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글 초반에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번아웃을 우리가 범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범위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번아웃을 상태가 아닌 범위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흑백의 상태로 번아웃을 바라보면 우리가 번아웃의 좀 다양한 경험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범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번아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이제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번아웃을 범위로 간주해야 된다. 그럼 키워드는 뭡니까? 번아웃, 범위. 요것만 보고 선택지를 보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 밑줄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줄지 부분이 다시 돌아가면 밑줄지 부분이 글 마지막에 있죠. 근데 밑줄지 부분 주변의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뭡니까?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지 부분 앞에 부분만 보면 뭐라 되어 있죠? They are experiencing,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이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은 채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요거랑 관련지어서 요 내용과 관련지어서 밑줄지 부분을 추론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2번은 무슨 뜻이죠? 여전히 여지가 존재한다. 더 극심한 정도의 번아웃을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 이게 2번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였죠. 자, 이게 왜 정답이 될까요? 자, 앞에 문장에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앞에 문장 이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은 상태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히 번아웃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는 아닌데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주제는 뭐였습니까? 번아웃은 범위로 간주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범위, 여기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 여기 0%의 번아웃이 있고 여기 100%의 번아웃이 있으면 이들은 어느 정도 번아웃이냐면
한 이 정도의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화살표 있는 부분, 이 정도의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들은 계속 더 큰 정도의 번아웃을 느낄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데이란 대상이 더 극심한 정도의 번아웃을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 때는 주제만 알아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앞 문장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이제 선택지가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논의가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돼 있는데 이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번아웃은 범위로 간주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내용하고 번아웃에 대한 논의가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주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 아닌 겁니다. 자, 2번에 모든 것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준은 번아웃 증상에 적용 가능하다 했는데 이거 all or nothing criteria 이게 뭡니까? 흑백 논리죠. 번아웃이다? 아니 번아웃 아니다. 이 두 가지만 딱 보는 거. 이건 뭡니까? 오히려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4번에 보면 이 번아웃은 4번이 뭡니까? 번아웃은 그 심각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극복된다라고 했는데 이 글은 번아웃의 극복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극복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아웃의 정도가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번아웃은 범위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했죠. 주제는. 근데 번아웃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형성된다라는 것과 주제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이 글에 어디에도 번아웃의 정도에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자, 그러면 5번을 왜 선택했냐면 바로 앞에 문장에 보면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해서 experience라는 단어 여기에 딱 집중을 해버리는 겁니다. experienc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경험하다죠.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다. 이거는 개인의 인식이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추론을 하면 5번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에도 그 개인이 느끼는 그런 번아웃 정도의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1번 문제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자, 글의 주제를 파악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끝까지 읽어야 됐고 또 선택지들의 전부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번아웃과 아니면 번아웃과 비슷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선택지를 구성해가지고 선택지의 오답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선택지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영역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기 영역에 보면 대부분 듣기 영역은 이제 되도록 다 맞추는 쪽으로 하고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의 파악 유형, 이제 주제나 목적 뭐 이런 유형에서는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중심 내용이나 의도를 추론하면서 들어야겠고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이제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 파악 유형도 있죠. 이런 거는 대화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지에 제시된 시각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좀 메모하면서 듣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간접 말하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듣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선택지도 여러분들 그 영어로 우리가 그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절대는 안 되겠죠. 그래서 듣기 선택지에 말하기 선택지에 자주 사용되는 그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은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영역으로 가면 대의 파악 유형이 있죠. 목적, 분위기, 심경, 주장, 함축 의미, 요지, 주제, 제목 이런 유형들은 이건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글의 도입부하고 결말 부분에 주목하여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요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이런 앞부분만 뒷부분만 읽고는 이번 시험은 풀 수가 없었다 그랬죠.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 도입과 결말 부분에 주목해서 핵심 내용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글 전체 내용을 훑어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또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구성의 논리적인 것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찾는 연습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자, 세부 사항 파악 유형에서는요, 선택 여기 조금 잠시만요. 세부사항 파악 유형에서는요, 글 속의 정보의 위치를 파악해서 정확히 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그런 게 좀 필요하겠고요.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기존의 기출 어법 문항에서 다루었던 어법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기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어법 요소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 시에 생략과 도치 등과 같이 다소 어려운 구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도입부를 통해서 단락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토대로 글쓴이가 어떤 방식으로 부연 설명으로 이어가는지를 꼼꼼하게 분석적으로 따져가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휘를 많이 암기해야 되겠죠. 그 용례를 정리하고 유사 단어와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빈칸 추론 유형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글의 핵심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 독해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논리력, 사고력, 분석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필자 주장이나 생각이 전달되는 단어와 어구를 확인하는 연습 필요하고 문장 간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연습. 그게 문장 간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 없이 주어진 단서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 논리적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논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서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가끔씩 빈칸 추론할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빈칸 추론을 풀이하려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러면 정답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서는 반드시 글에 주어진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겠죠. 간접 쓰기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이 있는데 빈칸 추론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왜 어려울까요? 글의 일부분만 보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글의 전개 방식과 문장 간 논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판단하면서 읽어가는 연습.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간의 논리성을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연결사나 지시사나 대명사, 동의어, 반복어구 등 문장 간 결속 장치를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은 배제해 가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이거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문장을 끼워 넣는 연습. 기출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특정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유형별로 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영어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얘기했을 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 이제 직접 연계도 아닌데 공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간접 연계가 됨에 따라 EBS 연계교재 지문학습은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내신 때문에 공부하면서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공부를 하고는 있겠지만 다 알겠지만 이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소재의 지문들이 실려 있고 이 지문들이 하나같이 쉬운 지문이 없습니다. 논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집약된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EBS 연계교재 지문 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생소한 소재를 딱 접해도 그 소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뭡니까? 논리가 집약된 지문을 독해해 가다 보니까 논리적 독해력도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EBS 연계교재 지문을 꼭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장 간의 논리성을 파악해가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글의 중심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 때문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 지문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문 분석은 꼼꼼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2번 선택지 분석은 학생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 분석하는 게 내신 시험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판단했을 때 이번 육모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힌 거는 글이 아니고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 그 문제를 풀 때 지문 분석만 할 게 아니고 선택지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 전체 내용, 선택지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문의 단서를 근거로, 지문에 있는 단서를 근거로 어떤 선택지가 왜 정답이고 왜 어떤 거는 왜 정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옆에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그런 그 선택지 분석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되는 겁니다. 꼭 하세요, 여러분들. 육모에 이렇게 선택지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지 분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번은 영어 듣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면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평소에 영어 듣기 다 맞는 학생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영어 듣기를 몇 개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긴장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영어 듣기는 반드시 여러분들 베이스로 그 깔고 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듣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자, 영어 듣기의 대화나 담화의 패턴에 익숙해야 됩니다. 패턴. 그러니까 EBS 영어 듣기 연계 교재 있죠. 연계 교재가 아니면 기출 영어 듣기라도 꾸준히 들으면서 영어 듣기 대화나 담화의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패턴에 익숙해지면 어떤 게 좋죠? 예상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예상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듣고 좀 영어 듣기가 좀 기출이나 연계교재 영어 듣기 좀 쉽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그 영어 듣기 배속을 좀 높여가지고 빨리 듣는 좀 빠른 영어 듣기를 좀 빨리 듣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자, 6월이죠. 수능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국어나 수학과 탐구 영역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홀히 하는 것에 영향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언제 나타나 버리냐면 본 수능 시험에서 이게 그 영향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시험장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내가 잘 아는 단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는 정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영어 단어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아는 단어라도 한 번 더 보고 계속 암기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 꼭 기억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전략을 짜는데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이번 육모의 경향하고 난이도하고 또 학습 전략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그건 지금 이 시험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능 시험에 틀리는 것보다 육모나 국모에서 틀리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틀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여러분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육모 지문을 다시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내가 지문을 분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선택지 분석을 이때까지 안 했는지 꼭 파악을 하고 그거를 보충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수험생활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능시험에서 다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도록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EBS 연계교재 분석팀의 팀장 최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